최근 일본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누적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기면서 무서운 속도로 감염 확산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1만 명에서 2만 명까지 늘어나는데 3개월이 걸렸지만 이후 2만 명에서 3만 명까지는 19일, 3만 명에서 4만 명대를 넘기는 데에는 단 8일이 걸렸을 만큼 사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는 처음으로 가족으로부터 감염되는 케이스가 심야 시간에 유흥가에서 감염되는 경우를 넘어섰고, 전국의 코로나19 감염 사례 중에서 50% 이상은 그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일본은 사실상 발빠른 방역 조치가 불가능해 감염 확산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그동안 주변의 어떠한 비판과 야유 소리에도 개의치 않고 너무나도 작아 과연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게 되는 일명 아베노 마스크를 일관되게 착용해 왔었는데, 지난 1일부터는 정부에서 배포하는 아베노 마스크 대신에 입과 코를 가리고도 충분히 남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크기의 천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해 또 한 번 주변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난 3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이 질문을 던지자 아베 총리는 이제 시중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곧 코로나19 감염 예방이라는 목적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아베노 마스크의 치명적인 단점을 아베 총리 본인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만, 잘못된 조치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었죠. 이러한 일본 아베 정부의 반성 없는 모습은 최근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일본 제철의 자산 압류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지난 4일을 기준으로 자산 압류를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해 관련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이를 두고 일본의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일본 제철의 자산이 압류돼 현금화된다면 한국에 외교적, 경제적, 국제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다급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포스코그룹은 지난 2008년에 일본 제철과 함께 글로벌 인프라 사업 부문의 계열사로 P&R이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번에 압류 대상은 P&R의 주식 중 일본 제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으로 주식 8만 1,075주, 액면가 5천원 기준으로 4억 537만원 상당입니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강행한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한국이 손 놓고 있다가 당한 케이스로 초기에 다소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이번에 일본이 시사하고 있는 2차 경제 보복 위협의 경우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이제는 한국이 본격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죠. 한국 정부는 관계부처, 기술특위, 경쟁력위원회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동하고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여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의 다각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기존의 높은 일본 의존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기술 개발로 소부장의 국산화를 통한 자립 또한 추진 중인데, 그 대표적인 예로 포토레지스트를 들 수 있습니다.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생산 과정 중 극자외선 노광 공정에서 쓰이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일본 도쿄오카 공업, JSR 등의 일본 업체들을 통해 약 90%를 수입하는 등 절대적으로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분야입니다. 이에 지난달 30일 삼성전자는 2분기 전화실적 설명회의 자리에서 협력사와 긴밀하게 협의해 고감도, 고성능의 EUV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강력하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금도 일본의 고품질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대놓고 해당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장기적인 측면에서 일본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반드시 낮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부장 외에도 한국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카드가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 지소미아입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고 2016년 11월에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지난 4일 한국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22일 날짜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 라며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 역시 언론으로부터 지소미아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으나
가정을 담은 질문에는 답을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일본 도쿄에서는 40년 넘게 매년 진행된 한국 관련 행사에 대해 최근 도쿄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허가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1923년 9월 일본에서 간토 대지진이 발생한 당시에 일본 내무성이 퍼뜨린 유언비어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조선인들이 학살당했는데, 이들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1974년 이래 일본의 도쿄도합회 등의 일본 시민단체들이 9월 1일에 도쿄도의 스미다구 요코하미초 공원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추도식입니다. 문제는 지난 2017년 일본의 극우단체와 같은 일부 단체가 추도식장 바로 옆에서 고의로 별도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허위 주장과 헤이트 스피치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조선인 추도식을 방해하자 추도식을 주최하는 실행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도쿄도에서는 양측의 갈등을 막는다는 핑계로 해당 공원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마이크 및 스피커 등의 사용을 자제한다는 내용의 준법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 이에 실행위원회를 비롯해 일본의 지식인 100여 명이 공원 사용을 허가하도록 요구하는 성명을 냈고, 이와 함께 3만여 명의 서명도 받아 함께 제출하면서 도쿄도의 조치를 강하게 비난하자 결국 지난달 29일 도쿄도에서는 추도식을 주최하는 실행위원회 측에 준법 서약서 제출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참고로 관동 대지진으로 잘 알려진 간토 대지진은 지난 1923년 9월 일본 간토 지방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5분 간격으로 3번, 규모 6 이상의 지진은 이틀 동안 무려 15번이나 일어났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는 일본은 태평양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이렇게 4개의 지각판이 만나는 접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특히나 강진의 발생 빈도가 꽤 높은 편으로 그 피해가 극심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2011년에 발생한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있는데, 물론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안타깝죠. 간토 대지진 당시에도 규모 7.9의 강진으로 10만 5천 명이 희생되는 절망적이고 괴멸적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인해 일본 사람들이 극도의 불안에 떨면서 사회 질서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일본의 내무성은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일본 내무성은 당시 조선인들이 대지진으로 인한 혼란을 틈타 방화와 약탈을 행했고, 심지어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어 일본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의 거짓 정보를 흘리자 일본인들은 자경단을 조직해 불심 검문을 통해 조선인을 발견하는 즉시 가차없이 목숨을 빼앗았죠. 그 결과 6천여 명 이상의 무고한 조선인들이 처참하게 학살당했고, 이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조사 하나 없이 일본 사회에 의해 그대로 덮어진 한국인의 슬픈 역사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말에는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학살된 사건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개봉돼 세간의 이목을 모았습니다. 이준익 감독과 배우 이재훈과 최이서가 주연으로 참여한 이 영화는 일본의 계략을 눈치채고 사형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역사적인 재판으로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은 초유의 스캔들 박열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일본의 유명 작가이자 지식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일본에서 암묵적으로 금기시되는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해 일본 사회에 보란듯이 언급하며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지난달 12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일본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자국 중심주의, 배타주의, 자기중심주의로 심각하게 물든 위기적 상황으로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처럼 사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러한 배타적인 동향을 진정시키는 것이 미디어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라며 외국인, 소수자 등의 배타성이 두드러진 일본 사회를 비판했죠. 참고로 무라카미 하루키는 1949년 일본 출신으로 1979년에 소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로 데뷔한 후 노르웨이의 숲, 상실의 시대, 1Q84, 기사단장 죽이기, 해변의 카프카 등의 유명 작품들을 썼고, 그중 상실의 시대, 버닝, 하나레이 베이 등은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또한 그는 약 40년 동안 문학 작품을 쓰면서 다양한 상들을 받았는데, 안데르센 문학상, 벨트 문학상, 스페인 예술문학 훈장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라카미 하루키는 인터뷰에서 말의 무서움에 대해서도 어필했는데, 그가 10대, 20대 시절을 보냈던 1960년, 70년대에는 사람이 하는 말이 혼자 전진하는 시대로, 특히 강한 말은 점점 거칠게 활보하지만 결국 시대가 지나면 그러한 말들은 전부 사라져버리고 그 말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경계했습니다. 또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활용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SNS를 통한 짧은 문장으로는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소송 법원의 압류 명령에 즉각 항고하겠다는 일본 제철,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한국에 보복하겠다는 일본 정부, 대한민국의 말 한마디,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가슴을 졸이며 상황을 살피고 있을 일본에 앞으로 어떠한 결말이 기다릴지 지켜보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돕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최근에 했던 워딩입니다. 전 세계가 중국 공산주의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들이 반드시 손을 잡아야 하며 미국과 연대할 것을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인도, 브라질 등의 5개 국가의 언론사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미국의 대중 정책의 구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중국을 대항하는 경제연합 EPN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선 미국이 우방 국가들에게 대중 압박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한 사항과 관련해서 이는 미국과 중국 중에 한쪽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선택은 누구에게나 자유롭지만 결국 어느 쪽을 신뢰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미국의 우방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인권, 경제의 투명성, 지적 재산권, 기술 보호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주장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국가라면 미국을 믿고 지지해라.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일련의 언론 인터뷰 등에서 중국 정부를 대놓고 공산당이라고 칭하고 비판을 할 만큼 미국이 홍콩 사태를 기점으로 중국을 몰아붙이는 근거는 이념적 사상적인 부분입니다. 같은 이념, 즉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들끼리 자체적으로 경제 블록을 맺어서 협력하자는 것이죠. 그가 주장하고 있는 EPN의 성격은 중국에 대항하여 같은 이념적 가치를 공유하는 기업들끼리 서로 돕는 것, 그 예시로는 이번 바이러스가 팬데믹하게 번지는 상황 속에서 많은 국가들은 마스크, 소독제 등의 의료 물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렇게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 속에서 장비나 안보 관련 물자들의 공급망을 공유하자는 취지의 것이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공통된 고민, 분명 군사,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협력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한 국가들, 현재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유로존을 보더라도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은 이미 중국 자본의 침투가 가속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탈리아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국가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유로가 중국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도 이미 경제적으로 중국에게 많이 예속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 일본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들이 미국 지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경우에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많은 국가들이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대목이 분명하죠. 충분히 중국이라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과거 사드를 배치했던 한국에게 가해졌던 중국의 보복적 행태, 홍콩에서 일어났던 시위를 지지하는 트윗을 올렸다가 중국의 공개적 비난, 보복을 당했던 미국 프로농구 NBA, 중국에게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투명한 입장 발표, 조사를 촉구했던 호주가 최근 중국이 호주산 보리, 쇠고기 등의 수입을 막겠다고 천명하면서 경제적인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기준 전세계 6위인 영국계 HSBC 은행이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해당 은행은 영국계 은행이지만 실제로 보유 주식 중의 절반 이상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수익이 이 3분의 2가량이 중국과 홍콩에서 나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HSBC 은행이 중국 당국을 거스르는 것은 위험 부담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겠죠. 홍콩, 중국 시장의 비중이 이 필수적인 현실 앞에서 HSBC가 민주주의의 이념적 가치라든지 인권 등을 챙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본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진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어버렸죠. 크라크 장관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영국을 도울 것이며 한국 역시 미국과 연대가 깊은 우방 국가인 만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의 높은 제조업 기술력에 높은 평가를 줬는데요. 한국은 전 세계의 기술적 파워하우스이며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세계 3대 5G 관련 기업 중 하나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화웨이,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이렇게가 빅4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한국을 찾는, 즉 한국이 없으면 안 된다는 미국의 본심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을 손보지 않으면 추후 5G가 기반이 되는 이 4차 산업에서 중국에게 잠식당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을 배제하는 이 반중국 경제 블록이 조성된다면 이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드라마틱한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G뿐만이 아니죠. 반도체 더 세분화시켜서 비메모리, 이미지 센서, 디스플레이 시장 등 이러한 영역에서 한국이 이미 전 세계의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위협하는 중국의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이 경제 블록에서 배제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한국 제조업 기업들에게는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높은 기술력,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체제에서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중국이 하고 있죠. 만약 미국의 의지대로 중국을 배제한 블록이 조성이 된다면 현재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 기지로는 인도, 베트남, 한국, 일본, 대만 등이 언급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인도나 베트남 등의 이 동남아시아 지역이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가겠지만 한국에도 많은 투자나 생산시설의 유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분명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몰아붙이는 것은 이 재선을 염두한 포석도 있지만 결국 4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도약이 너무나 강력하고 근 10년간 이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미국은 중국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세계 본원 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기축 국가이고 이렇게 기축 통화와 압도적인 금융시장, 군사력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적인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술 시장 주도권을 중국에게 내어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무리 바이든, 미국의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중국에 유화적이라고는 하지만 이 시점에서 화웨이가 5G 시장마저 장악하고 더 영향력이 커지면 미국이 중국을 경계하기에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의 기술 기업들에 대한 압박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충분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재선에 당선되든지 말이죠. 한국은 미국에게 꼭꼭 필요한 퍼즐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제조업, 많은 경험, 최선의 이 양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의 공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의지는 중국을 뺀 주요 제조 국가들끼리 이 글로벌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을 다시 구축하자는 것이고, 미국이 지금 인도를 G7 이 모임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에서 그 의도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지만 일반 부품 소재를 수입하고 있죠. 이렇게 한국이나 대만 등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이 미국으로 가고, 이러한 공급망 사이클 구조에서 미국의 소비자들은 값싼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중국, 중국에서 미국으로 연결된 기본적인 틀의 공급 구조에서 중국을 떼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이 서방 국가들의 중국 봉쇄 작전에 대비해서 수출 주도형 체제에서 내수 위주의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즉 EPN에 속하는 국가들, 그 시장을 지금 중국 기업들이 장악을 해나가고 있지만 그것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 중국 시장 너무나 중요하고 비중 크죠? 미국의 손을 잡는다면 단기적으로도 분명 리스크가 크고 당장 대중국 수출도 타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서 한국 제조업 기업들의 위상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충분히 단기적인 손해를 상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내수 위주의 기조가 더 강해지면 우리나라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서 현재와 같은 호조를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애플과 삼성전자의 중국 내 스마트폰의 판매량 추이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중국 내 애국 소비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중국 정부의 특성상 이를 컨트롤하고도 남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 정부는 이 EPN 참여 제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현재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청와대의 직접적 언급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보복이 또 가장 크게 걱정이 되겠죠. 가뜩이나 경제 상황 어려운데 중국의 추가적 규제까지 받으면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한 국가의 수장, 정부가 해야 할 고민인 것이죠. 이 사드 보복 당시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 한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에 개입하지 않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은 맞습니다만 좀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처럼 강하게 이 신냉전이라고 불릴 만큼 대립하던